네. 자, 소리 능력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81페이지의 확률 파트 볼 건데요. 확률 파트는 대체로 그냥 경우의 수 파트의 그냥 일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셔도 될 정도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문제 풀면서 조금씩 살펴볼 예정이고요.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볼까요?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눈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모든 각각의 경우의 수가 확률이 동일할 때만 쓰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확률이 동일할 때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들 주사위 눈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일반적인 주사위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왜? 각 그 주사위 눈이 하나부터 뭐 6개까지 걔네가 나올 확률이 전부 다 6분의 1로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윷가락 있잖아요. 윷가락.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윷가락을 이렇게 윷가락을 던지는 경우에 할 때 그 윷이 앞면이 나오는 케이스랑 이렇게 발라당 까져서 뒷면이 나오는 케이스, 그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확률이 각각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윷가락을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앞면이 나오는 거랑 뒷면이 나오는 거 2개겠죠. 2개밖에 없지만 그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2개 중에 하나라고 해서 2분의 1로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경우의 수에서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는 그러한 일련의 경우의 수가 전부 다 동일한 확률 안에서 될 거다라는 그런 뭔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런 식인 거고,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적용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올 확률, 이거는 뭐 30% 뭐 이런 식으로 강수 확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비가 올 확률, 비가 오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비가 온다 안 온다라는 개념은 그냥 OX의 개념이니까 2가지밖에 없지만, 비가 올 확률, 오지 않을 확률을 뭔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얘네는 이 경우의 수로 볼 수 없는 케이스겠죠? 이런 걸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사전에 지금 미리 하는 이유는 각각의 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다를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우의 수로 보려면 각각의 경우의 수가 뭔가 동일한 뭔가 조건 하에서 동일한 확률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당연한 내용이어서 빠르게 넘어가는데, 당연히 확률이라는 건 0%에서 100% 그냥 그 사이를 말하는 거겠죠. 사실 이건 왜 큰 의미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나와 있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것도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그 각각의 경우의 수들이 동일한 확률로 일어난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 경우의 수를 쓸 때 뭔가 이런 공식을 활용을 했었죠. 확률에서도 똑같아요. 여기 전체를 이렇게 예를 들면 전체 경우의 수를 뭐 n이라고 할까요? n으로 뭔가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이 자체가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거든요. 그냥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px라는 거는 x라는 일이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는 함수예요. 그런 거고, 얘네도 그 경우의 수로 봤을 때 그냥 여기다가 n 나누면 요 공식이 나오는 거니까 특별한 내용은 아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풀이
조금씩 해볼 겁니다. 자, 일단 그 다음 거 봅시다. 배반 사건이랑 독립 사건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확률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용어는 약간 특이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배반 사건이라는 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어때요? 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율 배반적이다라는 말 쓰죠. 그 배반이에요, 얘네가. 거기에 쓰는 그 배반이라는 말인데 결론은 뭐냐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이랑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확률은 어때요? 겹치지 않죠? 겹치는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애들은 이렇게 확률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확률을 구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고 그리고 주사위 눈이 1이 나오는 케이스라는 건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에다가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을 더해서 뭐 6분의 3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건데 만약에 짝수가 나올 확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는이라고 가야지 이거 또는 짝수가 나오거나 6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건 어떻게 해요? 짝수가 나오거나 6이 나올 확률을 어떻게 구하죠? 사실 그냥 짝수가 나올 확률이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네들 짝수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 더한 다음에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교집합이라는 건 짝수이면서 6인 경우니까 그냥 6이거든요. 교집합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다시 빼는 개념이라서 그냥 이렇게 짝수만 남게 되는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배반 사건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냥 그 얘기고요. 독립 사건이라는 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독립 사건 얘기가 이제 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합시다.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죠. 자,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이 내기를 하는 거야. 앞면이 나오면 뭐 내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제가 이기고. 자, 이렇게 했는 A랑 B가 이제 대결을 하는데 앞면이 나오면 A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B가 이기는 거예요. 자, 처음에 동전을 던졌는데 A가 이겼어요. 2분의 1의 확률로. 그 다음에 B가 또 했는데 B가 또 이겼어. A가 이겼어. 또 얘가 이겼어. 뭔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어떻죠? 뭔가 이제는 B가 이길 때가 됐다. B가 이길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앞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과는 완전히 별개로 네 번째 요 게임도 결국에는 2분의 1의 확률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이 앞에 일어났던 사건이랑 이 뒤에 일어날 사건은 독립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독립시행이라는 말도 해요. 독립시행이다, 독립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뭐 내기를 하더라도 자꾸 내가 지면 다음에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뭐 그럴 때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네. 자,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제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70번 볼까요? 284페이지에 예제 70번. 자, 이제 이런 확률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결국엔 경우의 수 개념, 집합의 개념을 다 이용하게 돼요. 자, 해봅시다. 네, 자 보겠습니다.
남자 5명, 여자 3명이 최종 면접에 올라왔고요. 그 중에 3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자, 이때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 이상 뽑힐 확률. 자, 큰 대전제가 있어야겠죠, 사실은.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뽑힌다라는 게 무작위적으로 뽑힌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겠죠. 무작위적으로 뽑는 거예요. 제비뽑기 한다라고. 그러니까 최종 면접을 제비뽑기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래는 8명 중에 3명을 순서에 상관없이 고르는 이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중에서 3명을 뽑는데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 이상 뽑힐 확률을 물어보네요. 자, 적어도 1명 이상이라는 건 이 뜻이겠죠. 남자 둘,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여자 둘.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걸로 가볼까요? 남자 둘, 여자 1명 뽑히는 경우의 수가 뭐예요? 5명 중에 남자 2명 고르고 여자 3명 중에 1명 고르는 경우의 수겠죠. 자, 여기에다가 반대로 5명 중에 남자 1명 고르고 여자 3명 중에 2명 고르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이거 확률 계산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해설지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문제에선 사실 하나 더 있네. 아니죠? 없죠? 네. 잘 골랐어요? 네. 이런 케이스라서 이 문제에선 사실 그냥 이렇게 2가지 케이스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는데 문제를 조금만 바꾸면 4명을 뽑을 때 남녀를 적어도 1명씩 뽑는다 그러면 1명, 3명, 3명, 1명, 2명, 2명 이런 식으로 남녀의 그 뽑히는 남녀 인원수의 조합이 더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이게 5명이라고 하면 더 다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만약에 커진다 그러면 적어도 1명 뽑히는 케이스가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거를 각각 다 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더해주는 게 되게 번거로울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사건의 개념으로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적어도 1명 뽑히지 않는 케이스, 그러니까 남자만 셋 다 뽑히거나 여자만 셋 다 뽑히는 케이스를 말하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여기에서 남자만 셋 뽑히는 케이스 5명 중에 3명이고 여자만 셋 뽑히는 케이스는 3명 중에 3명이니까 한 가지겠죠. 요 경우에 요 확률을 전체 1에서 빼주면 요게 적어도 1명 이상 뽑힐 확률이 되겠죠.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여사건으로 본 거예요. 요거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까 푼 거랑 지금 푼 거랑 결과는 똑같을 텐데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직접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풀이를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뭐 이렇게 바꾼다. 이 숫자가 조금만 올라가면 더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금처럼 여사건을 이용해서 여사건의 개념처럼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그 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빼주는 방식. 이렇게 접근한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대신에 70번 문제는 해설에는 여사건 개념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제가 처음에는 그냥 각각 경우의 수 구하는 걸로 했었죠. 2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요. 예제 72번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제일 확률 파트에서 제일 쉬운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렇게 그냥 비율 또는 뭐 퍼센트, 얘네도 뭐 비율이죠. 이런 값들만 나왔을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도 되거든요. 예컨대 얘네들의 생산량이 4대 6이죠. 그러면 A와 B의 생산량이 각각 400개, 600개라고 이렇게 적당히 큰 숫자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생산된 제품의 불량률은 A, B 공장이 각각 5%, 3%라고 했으니까 이 400개 중에 아마 저 불량률대로라면 불량품이 5%니까 20개, 여기는 3%니까 18개가 나오겠죠. 즉 1000개를 만약에 생산한다라고 하면 불량품이 38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 상황에서 자 보겠습니다. 임의의 제품을 하나 골랐을 때 그 제품이 불량품이었대요. 임의의 제품을 하나 골랐을 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000분의 38. 이겠죠? 이지만 얘는 뭐예요? 뽑았는데 얘가 불량품일 확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미 얘가 불량품인 거예요. 확정되어 있죠? 이런 조건이 붙어 있다고요. 자, 이런 조건부로 이 뒤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조건부 확률은 수식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써요. 자, 확률인데요. 어떤 확률이냐면 A라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말해요. 자, 그래서 얘는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게 되는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그냥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전체예요. 전체 N이라고 합시다. 전체 N에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 있으면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가 일어날 확률이겠죠. B가 일어날 확률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A가 이미 일어났다, 이미 불량품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 영역 안에서만 이제 판단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영역 안에서 이 교집합에 해당할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분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근데 그냥 경우의 수로 봐도 되죠? 왜냐? 이게 뭐예요?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에서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분의 전체 경우의 수에서 B 교집합 A가 일어날 확률을 말하는 거죠. 모든 확률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냥 이 수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분의 교집합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여기도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 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불량품이 만약에 38개 나오면 그중에 20개는 A에서 18개는 B에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38개 중에 18개가 B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일 거다라고 할 테니까 정답은 2번.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근데 틀려. 정답률이 낮아. 이유는 몰라요.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가장 적절한 풀이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같은 유형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96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봅시다. 96번. 네, 풀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적당한 숫자, 보통 1000개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100개로 하면 소수점으로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1000개로. 그러니까 전체 1000개인데 A 공장에서 이제 700개, B 공장에서 300개 생산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A 공장에서 30%가 결함이 있대요. 210개나 결함이 있답니다. 공장 문 닫아야겠죠. B 공장은 60%, 180개. 그러면 1000개 중에 무려 390개가 결함이 있는 애인데, 자, 그 중에서 뭐야 이거 끝이네요. 이거고, 자, 아까처럼 가볼게요. 이거고, 그 중에서 A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다. 이 결함이 있는 애들 중에서 어떤 자동차가 A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 1 확률을 물어보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어렵진 않았어요. 자, 간단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97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한번 풀어보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97번. 자, 여러분들 사지선다형이라는 건 선택지가 4개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모두 찍는다라는 건 4분의 1의 확률로 문제를 맞히고 4분의 3의 확률로 문제를 틀린다라는 의미겠죠. 자, 이때 자 보겠습니다. 17개를 맞히면 합격할 수 있는데 15번까지는 다 맞췄대요. 그러면 남은 5문제 중에 2문제 이상 맞히면 합격하겠죠. 2문제 이상 맞히면 합격을 하는 거니까 2문제, 3문제, 4문제, 5문제를 맞히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의 케이스를 생각하면 2문제 밑으로 맞힐 케이스는 다 틀리거나 하나만 맞히는 케이스만 있겠죠. 자, 잘 보세요. 2문제 이상 맞춰서 합격할 확률을 물어보지만 2문제 맞히는 케이스, 3문제 맞히는 케이스 각각 구해서 이걸 4번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더해주는 것보다는 반대로 전부 다 틀리거나 하나만 맞힐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는 게 더 계산이 편할 때가 있겠죠.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반대의 케이스를 생각하는 게 경우의 수가 확률을 구하는 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여사건의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4문제를 찍었는데 다 틀릴 확률은 기가 막히게 4분의 3의 확률로 5번 연속 틀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한 문제는 맞힐 확률은요? 일단 내가 16번부터 20번 이 5개의 문제 중에 어떤 문제를 맞힐지 고르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16번을 맞히고 다 틀리는 케이스, 17번을 맞히고 다 틀리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맞힐 그 한 문제를 고르는 경우의 수 5개 중에 하나 곱하기 자 4분의 1의 확률로 하나 맞히고요. 4분의 3의 확률로 4개를 틀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해돼요? 잘 봐요. 다 틀리는 케이스는 그냥 하나죠. 근데 한 문제를 맞히는 케이스는 이게 한 문제를 맞힐 확률이고 맞힐 한 문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5가지이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전체 1에서 빼주면 여기서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건데 여러분들은 연습이니까 그냥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5문제 중에 2문제 맞출 확률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내가 일단 맞힐 문제를 골라야겠죠? 5문제 중에 2문제를 고르고요. 4분의 1의 확률로 2문제를 맞히고 2번 곱해지니까 제곱입니다. 4분의 3의 확률로 3문제를 틀려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겠죠. 자, 그럼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3문제 맞힐 확률 계산해보세요. 숫자가 뭐가 달라지는지만 생각해도 돼요.
이게 3승이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얘도 뭐 맞힐만 하니까 대신 요거 경우에서 세는 거 요런 것만 잊지 말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이거 정답 한번 그냥 구해볼까요? 궁금하니까. 자, 한다면 4의 5승이 얼마죠? 2의 10승, 1024예요. 1024분의 3의 5승은요? 243. 더하기 5 곱하기 3의 4승. 81 곱하기 5니까 405겠네요. 자, 그래서 1024분의 648인가요? 이거를 1024에서 빼주면 그러니까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일 거예요. 계산하기가 싫은데 이렇게 더하면 되나요? 요거 같아요. 376. 1024분의 376. 4로 나누면 128분의 94. 또 나눠지네. 64분의 47. 뭔가 어디서 계산이 또 틀렸나요? 이게 128, 4로 나누면 그쵸? 256이죠. 네.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계산했는데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풀이 과정이 조금 뭔가 뚜렷하게 보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데에서 계산 실수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결론은 이거였나? 꽤 높죠? 자, 그래서 기도 메타라고 하죠. 안 될 것 같으면 찍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98번은 그냥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이니까 그냥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비가 내린 다음에 비가 내린다는 걸 동그라미라고 쓰면 자, 비가 내린 다음에 또 동그라미가 될 확률은 50%. 이거 분수로 쓰는 게 편할 텐데 아닌 케이스는 당연히 50%겠죠? 자, 이거인 거고 비가 내리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25%.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에 또 안 올 확률은 75%다. 이렇게 쓰면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좀 한눈에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풀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비가 왔다면 모레 비가 내릴 확률 이게 오늘이면 이게 내일이고 여기가 모레일 거예요. 모레. 이거일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야겠죠? 여기에서 또 이렇게 나뉘는 거.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의 확률,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8분의 1의 확률이겠죠?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8분의 1이랑 2번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그럼 이 문제는 바꿔서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비가 안 왔어요. 오늘 비가 안 왔는데 좀 어렵게 3일 뒤에 사흘 뒤에 비가 올 확률 비가 올 확률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안 왔죠? 안 온 건 확정. 다음 날 x 이게 똑같아요. 그냥 이게 5x 계속 이렇게 나뉘는 건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영도 그리듯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3일 뒤에 비가 올 케이스는 요거니까 요거에 대한 확률만 구해주면 되죠. 단순합니다. 25% 4분의 1의 확률로 비가 오고 그 다음부터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얘가 8분의 1일 거예요.
16분의 1이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4분의 1로 온 다음에 B가 안 올 확률 2분의 1, 그 다음 B가 올 확률 4분의 1이니까 여기는 32분의 1이겠죠. 여기는요.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이니까 나오고 해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이런 유형은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 하듯이 이거 수영도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림 그려가면서 경우의 수 판단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뭐 어렵진 않았어요. 자, 그냥 워낙 빈출이니까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좀 조건부 확률 문제 같은 것도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자, 별로 없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교재 289페이지고요. 자, 빠르게 해봅시다. 빠르게. 자, 99번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정말 빠르게. 자, 같이 한번 봐요. 그냥 일단 처음에는 큰 숫자를 줘요. 1000. 그러면 50%는 A. 이게 A. B는 300. C는 200개겠죠.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불량률이 각각 1, 2, 3%면 1% 5, 2% 6, 3% 6. 총 1000개를 만들면 불량품이 17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17개 중에서 걔가 A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은 그냥 17개 중에 5개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좀 지나갔는데 앞에 95번 봅시다. 95번. 요거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연습 문제 95번 보겠습니다. 자, 독립시행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독립시행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 실제 승부차기는 실시간 그 점수 상황, 그리고 내 앞 사람이 골을 넣었는지 못 넣었는지, 그리고 내가 못 넣으면 내가 못 넣었을 때 못 넣어도 되는지, 또는 못 넣었을 때 우리 팀이 바로 지게 되는지, 약간 이런 게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페널티 키커라는 게 이게 약간 순서라는 게 좀 중요한 요소인데, 자,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요건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월드컵 하겠죠? 2달만 있으면 월드컵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떨어지겠죠. 경우의 수, 한 경기, 첫 경기 지고 나서 이제 경우의 수, 세계 시작해요. 16강 진출 경우의 수는 그 마지막 날 되면은 우리나라가 뭐 3대 0으로 이겨야 되고 다른 팀은 다 져줘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그럴 뻔했던 거 알죠? 독일을 2대 0으로 이기고 멕시코가 뭐 어디를 뭐 이렇게 이기면 우리나라가 진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2대 0으로 이겨갖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은 다 16강 진출한 줄 알고 엄청 좋아했는데 결과를 알고 있던 감독이 감독 표정은 썩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자, 볼게요. 이거는
여기에도 일단 룰이 나와 있긴 한데 사실은 당연히 이런 뭐 승부차기라는 이런 요소에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가 좀 중요한 요소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5명씩 키커가 나와서 5대4로 이길 확률이라는 건 한국부터 차죠. 이게 한국부터 차냐 일본부터 차냐도 되게 중요해요. 한국부터 차게 되면은 이런 식이에요. 한국이 이거를 5번을 다 넣고 일본도 순차적으로 다 넣다가 마지막에 실패하는 케이스만 말해요. 이유는 자 만약에 한국이 이렇게 5개를 다 넣었는데 일본이 중간에 실패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찬 다음에 더 이상 승부차기를 진행하지 않아요. 이해돼요? 왜냐하면 얘가 이거를 넣든 안 넣든 한국이 이긴 게 확정이 됐죠. 그러면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스코어를 5대3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대4의 스코어로 끝나려면 일본이 꼭 마지막에 실패를 해야 된다. 라는 건데 사실 그 내용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 모르겠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론 뭐 이런 모든 요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다 익숙해질 필요는 없겠지만 요 내용입니다. 그냥 풀어봤으니까 푼 김에 이런 내용을 확인한다,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의 케이스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일본이 먼저 차요.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 결승에서 만나. 말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할래요? 1번 대한민국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이 대한민국 승리. 2번 일본이 이기는 대신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100만 원 지급. 뭐 골라요? 뭐 고를 거예요? 응? 1번 그죠? 저도 1번 축구 좋아하면 1번 100만 원이 뭐가 중요해요? 일본한테 한 번 찌면 한 100년 동안 100년을 얘기할 텐데 그죠? 자 이런 케이스면 한국이 5대4로 이기려면 일본이 어느 순간 이렇게 앞에서 실패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한국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성공을 해주면 되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일본이 요 한 번의 실패를 언제 하냐가 중요하겠죠. 그 각각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니까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0.8이니까 0.8의 확률로 9번 성공을 하고 0.2의 확률로 이렇게 한 번 실패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인데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일본이 먼저 차는 케이스는 이런 경우가 몇 번이에요? 5번 있는 거죠? 맞죠? 일본이 여기서 실패해도 되고 여기서 실패해도 되고 여기서 실패해도 되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은 그게 요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식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런 느낌으로 풀이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됐죠? 자, 꿈 같은 일이에요. 자,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문제 저희가 같이 안 푼 애들이 있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미 풀어본 유형과 그냥 크게 다를 바 없는 애들이 나머지 나와 있고 특별하게 제가 알려드릴 만한 문제가 있진 않기 때문에 일단 강의 시간 안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풀어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강의가 수리 능력 총 12회 강의 수로는 36강의 가장 마지막 강의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 커리큘럼 상으로는 3달이에요. 3달 동안 수리 능력을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면 수리 능력이라는 게 어떤 영역인지 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2달 만에 3달 만에 이 NCS라는 시험의 수리 능력을 완벽하게 이 강의만으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어떤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서 2달 만에 수리 능력을 마스터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쉬운 시험이었으면 이런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겠죠. 좀 그만큼 좀 까다로운 시험이고 또 똑같은 걸 배우더라도 결국에는 상대평가인 시험이니까 남들보다 뭔가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하거나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강의 자체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감을 잡는데 활용을 잘 하셔서 앞으로 혼자 공부하더라도 혼자 문제를 풀고 혼자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지 좀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이 강의가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대체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3과목 보는 회사가 있고 추가로 몇 과목이 더 추가되면 자원관리랑 조직이해, 자원관리, 정보능력 뭐 이런 식으로 2개 정도가 추가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많은데 제 기준으로는 물론 제 기준이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70점, 평균 70점을 받아서 커트라인 70점을 받아서 합격해야 되는 시험이라면 점수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대략 한 요런 느낌으로 나와야 돼요. 요런 느낌으로. 여기선 점수를 좀 까먹어요. 많이 까먹죠? 이런 식으로 점수를 까먹고 여기서도 한 이런 느낌으로 나오면 좋고 아니면 조직이의 능력은 예를 들면 모듈형으로 나오고 내가 좀만 준비를 잘하면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얘가 만약에 여기서 80점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10점 정도 더 까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기 75점, 65점 이렇게 받아도 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커트라인이 70점이라고 모든 영역을 70점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고 여러분들 각각 잘하는 유형이 있고 잘하는 영역이 있고 또 반대로 좀 어려워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애초에 자원관리는 문제 자체가 좀 까다롭고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운 정답률이 높게 나오기 어려운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 이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이 정도를 목표로 할 수 있으려면 다른 데에서 점수를 좀 벌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수리 능력이 가능하면 이것보다는 좀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커트라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다른 데서 좀 점수를 까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 응용수리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자료 해석 문제랑 응용수리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저희 강의도 자료 해석 8, 응용수리 4 이렇게 2대1의 비율로 강의를 했었죠. 얘네가 아무래도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료 해석 문제들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만 풀어보면 알겠지만 응용수리 문제는 이렇게 공부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시험장 가서 모르는 유형,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무슨 말이지? 식을 어떻게 세워야지?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자료 해석에서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이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자료 해석이라는 요 유형에서 시간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고 다른 영역 문제 풀 시간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리 능력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형 문제를 좀 잘 대비를 하셔야 되고 자료 해석형 문제를 잘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다양한 자료를 접해볼 수 있어야겠죠? 다양한 자료를 접해보고 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좀 접해보고 싶으면 피셋이라는 시험이나 이 피셋에서도 민간 그 경력자용 문제가 좀 따로 있어요. 이런 애들을 좀 풀어보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자료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 NCS 시험은 계산을 안 할 수 없는 시험이고 똑같은 계산을 하더라도 누가 얼마나 연습을 했냐에 따라서 풀이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시험이니까 계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 연습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 강조하고요. 얘네는 빈출 유형 위주로 학습을 해주세요. 왜? 시험에 나올 그 출제 비중에 비해서
공부해야 되는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올 만한 애들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리 능력은 80점을 목표로 더 높은 점수 받으면 좋아요.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수리 능력 파트에 한해서 어쨌든 3달 동안 강의 잘 들어오면서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의 마무리할게요.